안녕하십니까. UN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부소장 한석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SDSN, Youth Korea의 SDG, Youth Academy 세계식량의 날 맞이 강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싶었지만 주말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불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따가 실시간으로는 Q&A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어, 또 이제 그럼 그 카메라를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를 할 자료는 WFP and Global Food Insecurity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겠고요. 일단 발표의 순서는 처음에 UN 세계 식량 계획, 즉 WFP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 어떤 기구인지, 어떤 SDG를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WFP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그 식량 그런 안보 상태가 2022년도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나라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WFP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FP 아르고란스를 보면 WFP는 그 현재 가장 큰 인도주의 기구입니다. UN 기구 중 하나이고요. 1961년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또 본부는 로마, 이태리에 있고 저희가 일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120개가 넘고요. 그리고 2만 1000명 정도의 그런 인플로이들이 있고 그중 대다수는 그 로컬리 리크루트드 된 인플로이들이고 이러한 한국이나 로마 같은 그러한 곳들이 아니라 정말 그 힘든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80%, 90% 가까이 되는 스태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FP 같은 경우는 1,700개 이상의 파트너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많은 유엔 기구들과는 달리 WFP 같은 경우는 지정금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voluntary funded 된 그러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WFP의 Organizational Structure를 잠시 보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 편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로마의 본부가 있고 그리고 6개의 지역 사무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RB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Regional Bureau 다카르가 RBD고 이게 서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 지역 사무소에서 관장하는 국가들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여기 보이는 그 국가들이고, 그리고 RBP 같은 경우는 파나마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RBC 같은 경우는 카이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중동하고 북아프리카 쪽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BB, 그래서 Regional Bureau of Bangkok은 여기는 아시아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한 지역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RBN 같은 경우는 나이로비인데요. 이거는 동아프리카이고 RBJ 같은 경우는 요하네스버그인데 이거는 남아프리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각 그 컨트리 오피스들이 이렇게 리저널 뷰로에 보고를 하고 리저널 뷰로는 HQ에 보고를 하는 그러한 구조로 WFP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중요한 도너 컨트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 그 연락 사무소 글로벌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펀드레이징만을 담당하는 그런 사무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베이징이나 뭐 미국, 뭐 UK,
뭐 한국, 도쿄 이런 곳들은 이런 큼지막한 그런 도너 국가들은 각각의 사무실을 둬서 펀드레이징을 담당하고 있고 제가 현재 있는 그런 한국 사무소 또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오기 전에는 그 수단에서 식량안보 조사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 전에는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 난민 때 같은 식량안보 조사관으로 근무를 했고 또 그 전에는 로마에서 그 식량안보 조사 팀의 일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클러스터 어프로치가 무엇이냐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되게 유엔 기구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또 현장에 가면 NGO들도 많고 정부들도 많고 도너들도 다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현지 정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디네이션이 같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현장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오차 하에 이렇게 클러스터별로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오른쪽의 그림을 인포그래픽을 보시면 이런 다양한 섹터별로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체크되어 있는 게 보실 텐데 WFP 같은 경우는 그 푸드 시큐리티 클러스터 그리고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그리고 이머전시 텔레커뮤니케이션스 클러스터 여기에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저희의 만데이트인 그런 식량 지급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리드를 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WFP 같은 경우는 그 로지스틱스에서도 큰 강점이 있어서 이거 관련한 그러한 다른 기구들의 로지스틱스를 담당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코디네이션을 WFP 리드하에 하고 있고 또 WFP의 또 잘 안 알려진 강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머전시 텔레커뮤니케이션스라고 이제 현장에 예를 들어 뭐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망 같은 것도 끊기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인도주의 직원들이나 직원들이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 중 하나가 이러한 통신망이고 또 거기 현지에 계신 그런 분들도 이렇게 통신이 되어야지 가족들하고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들어가서 이런 통신망을 재구축하는 것도 WFP의 리드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른 섹터로는 뭐 보시다시피 헬스, 뉴트리션, 프로텍션, 쉘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많이들 아시는 이러한 유엔 기구들이나 NGO들이 여기에 리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뭐 그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 기간별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 섹터 리드의 그러한 관할 아래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방향성을 토론을 하고 계획을 다 같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WFP의 만데이트를 보시면 일단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aving Lives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Changing Lives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어감으로만 봐도 아시겠지만 음, Saving Lives 같은 경우는 정말 긴박한 그런 당장의 그러한 식량 위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Saving Lives라고 하고요. 그리고 Changing Lives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희가 그 국가에서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상적인데요. 그래서 계속 단기적인 그런 식량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회복성을 길러준다든지 아니면 일거리를 준다든지 이러한 식의 이따가 더 설명드릴 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결국 이런 단기적인 식량 지원이 필요 없게끔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모두 총칭을 하게 됩니다. Changing Lives로.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DG와 WFP와 어떤 관계냐라는 게 또 핵심 질문인 것 같은데요. WFP 같은 경우는 SDG2하고 SDG17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SDG2 같은 경우는 제로 헝거인데 그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좀 보면 왼쪽 박스를 보면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가진 것이 SDG2고 그래서 뭐 WFP 같은 경우는 밑에 네 가지 방향성을 갖고 여기에 SDG2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식량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영양실조 그 영양실조 레벨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이제 푸드 같은 경우는 뭐 액세스도 중요하지만 availability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덕션 같은 거를 인크리스 시켜가지고 available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food systems라고 그 한국어로도 food systems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식량의 생산부터 그게 소비자의 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그러한 과정을 food systems라고 하는데 그러한 food systems의 그런 체인, 밸류 체인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회복성 금방 탄력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그러한 그걸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것도 WFP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제로 헝거를 달성을 하려면 WFP 당연히 혼자 못하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DG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도 저희의 메인 SDG 맨데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크립션을 읽어보면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그래서 결과적으로 밑에 WFP가 어떻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SDG 17을 도울 수 있냐 한다고 본다면 처음에는 그 WFP가 들어가 있는 그런 취약한 국가들의 capacity development라고 할 수 있고요. WFP나 아니면 다른 기구를 이렇게 다른 기구나 정부를 연결을 하여서 그 당국의 그런 노하우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WFP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같은 다른 유엔 두 번째를 보면 다른 유엔 기구나 아니면 정부나 아니면 다른 그 스페셜티가 있는 그러한 기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SDG2 위주의 이러한 그 SDG가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WFP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SDG가 WFP의 strategic plan에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도표인데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보시죠. 그래서 맨 밑에 보이는 그런 박스들은 SDG 타겟 중에 일부이자 WFP의 그러한 strategic result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러한 네 가지 그 식량에 대한 접근성, 말뉴트리션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소작농민들의 그러한 생산성과 이런 인컴을 증대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푸드 시스템스를 통해서 이러한 그 위에 노란 박스들의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거죠. 오브젝티브를 이루는데 이거를 통해서 엔드 헝거를 하고 뉴트리션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식량 안보를 또 증진시킨다. 그것이 결국 SDG 혹은 WFP의 그러한 전략적 골인 그런 제로 헝거를 어치브하는데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옆에 SDG 17을 보면 정부나 다른 기구들의 capacity strengthening 그리고 그런 policy recommendation 그리고 저희가 도너로부터 그러한 혹은 파트너로부터 그런 받는 그런 펀딩이나 아니면 그런 서포트들의 그 다양성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추구를 함으로써 이렇게 SDG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SDG 17을 이렇게 어치브하는 그러한 전략적 계획을 저희는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SDG2하고 17에만 집중을 하는 건 아니고요. SDG5의 젠더 이퀄리티라고 있는데 뭐 WFP가 하는 모든 사업은 그 젠더 센시티브하고 이거는 크로스 커팅하기 때문에 모든 WFP의 모든 사업은 그 젠더 프로텍션 렌즈를 통해서 디자인이 되고
실행이 되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 5 역시 WFP에게 굉장히 중요한 SDG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SDG 6, 7, 11, 12, 13, 14, 15 이거 같은 경우는 다 environment 관련한 그러한 SDG들인데 WFP가 하는 사업은 사실 뭐 식량 안보만을 이렇게 순수하게 그것만 집중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식량 안보와 다른 그러한 목적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이러한 그 environment 관련한 SDG에 역시 WFP는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WFP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각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만데이트를 보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Saving Lives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Emergency Relief 긴급 구호인데요. 음, 긴급구호 같은 경우는 WFP는 한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 등에서 긴급구호의 선두 주자로 이렇게 일을 해왔고, 이런 긴급구호라고 한다면, 뭐, Response and Preparedness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뭐, 그 긴급 상황 때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이며, 이게 발생하기 이전에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플래닝에 WFP는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흔히들 WFP 하면 가장 많이들 생각하는 그 식량 지원인데 WFP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식량 지원의 60% 이상을 WFP 혼자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식량의 양뿐만이 아니라 식량의 질, 영양, 그리고 계절성까지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무조건 어느 특정 음식만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정, 예를 들어 현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가장 흔하게 있으며 퀄리티는 좋으면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식품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뭐 푸드 어시스턴스라서 흔히들 그냥 인카인드 그냥 식품만을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그 현금 지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바우처나 그런 모바일 머니 등등도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현금, 모바일 머니, 바우처 이런 종류의 그 지원들은 현재 WFP 총 지원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현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사람들의 그 존엄성도 지킬 수 있고 사람들의 그 유연성, 그 소비의 유연성 역시 제고시킬 수 있어서 어, 이것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뭐 어딜 가나 현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지의 사정이나 아니면 그런 시장에서의 그런 식품들의 availability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 지원이나 식품으로 지원을 할 때는 항상 그 마켓 조사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이러한 그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이 WFP의 가장 큰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Humanitarian Support and Services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주의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잠시 클러스터 어프로치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WFP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은 양의 식량의 조달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식량 조달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구들이나 정부나 아니면 그러한 NGO들이나 그 식량 조달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로지스틱스 설명을 드렸는데 WFP 같은 경우는 이제 식량도 마찬가지죠. 식량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송에 또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현지에서 보통 가장 많이 그 창고나 아니면 트럭이나 직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기구가 WFP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단에 있었을 때는 저희 직원이 한 1,500명쯤 됐어요. 다른 유엔 기구들은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압도적인 그런 리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쪽에서 다른 물품을 어디로 실어야 된다 이러면 WFP가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클러스터에서도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Telecommunications and IT 이것도 WFP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른 기구나 다른 NGO 그런 데에 저희가 파견을 가서 이러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셋업 시스템 셋업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운하스라고 있는데 UN Humanitarian Air Servi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민간 항공기, 상업 비행기가 갈 수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단 얘기를 자꾸 하는데 거기와 같은 경우에도 반정부군들이 있는 지역들이 많고 그리고 아예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업 비행기가 이렇게 랜딩을 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에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가 거기에 식량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행기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른 그 유엔 기구들이나 NGO들이나 정부나 도너들이나 다 이런 WFP에서 운영하는 우나스를 타고 정말 딥한 필드에 자주 가고는 합니다. 뭐 정말 그 런웨이도 없는 경우에는 헬리콥터들도 많이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역시 인도주의 세이빙 라이프스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디자스터 리스크 리덕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 같은 경우는 식량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난이 터지면 뭐 홍수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삶의 터전, 집, 재산,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게 다 파괴되고 동시에 식량과 물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WFP 같은 경우는 재난의 예방 그리고 그 재난의 피해 완화 그리고 재난에 대비한 준비, 그리고 대응, 이런 것들은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식량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러한 재난에 대한 위기를 감축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세이빙 라이프스 말고 체인징 라이프스의 엄브렐라 아래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느냐라고 보면 처음에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영양 사업인데 뭐 급성 영양실조, 만성 영양실조, 뭐 비타민 미네랄 부족, 또 히든 헝거라 그래서 뭐 오비시티, 뭐 비만 이런 것들도 WFP가 태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저희가 강점 중에 하나는 스쿨 피딩입니다. 그래서 급식 사업이죠. 그래서 급식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간식을 제공해서 어, 근데 이게 다양한 이런 아웃컴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거를 늘릴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영양이나 식량 안보 그런 쪽도 이제 좋아지고, 또 동시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뭐 위험한 일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로텍션 이슈도 많이 없어지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젠더 이퀄리티,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급식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도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런 젠더 이퀄리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가로치고 홈그로운이라고 있는데요. 홈그로운 스쿨 피딩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급식을 줄 때도 이제 식품이 필요한데 그 식품을 그 현지 내에서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뭐 소장 농민들이 있는데 그 농민의 수확물을 바탕으로 이렇게 급식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레이어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급식 사업을 함과 동시에 현지의 그런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홈그로운 스쿨 피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Food Assistance for Asset, 흔히들 FFA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취로 사업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식량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무조건적인 도움까지는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사실 그냥 식량을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일거리를 만들 때 그 일거리 자체가 그 지역 사회의 회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뚝을 쌓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제방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WFP가 벌이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하고 그 참여를 하면 이제 식량이나 그런 현금을 드리는 약간 이러한 취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식량 안보뿐만이 아니라 그 재난이나 뭐 그런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동시에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큰 그 FFA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몰홀더 파머 서포트라고 있는데 소작 농민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어, 뭐 소작농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 농업 관련 그 씨앗이나 이런 시드 뭐 이런 것 인풋이 굉장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퀄리티가 낮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WFP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실 이렇게 생산을 해도 사실 보관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 포스트 하버스트 러스라고 그러죠. 이제 수확을 했는데 그때 뭐 곡식이 썩거나 그래가지고 한 30%, 수단에서는 3, 40%였는데 이런 곡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보관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데 어, 예를 들어 뭐 주트백이라고 그냥 굉장히 되게 퀄리티가 낮은 그런 가방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벌레가 다 들어와가지고 갉아먹고 막 이러거든요. 썩고 이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그러지 않는 좀 더 튼튼하고 벌레도 파고들 수 없는 그런 가방들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창고를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작농민들이 또 가장 힘든 것이 또 시장과의 연결성이에요. 그래서 생산을 이렇게 잘 하시는데 막상 이걸 어떻게 파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WFP에서 직접 그들의 그런 곡식을 조달을 하던지 아니면 그 현지의 그런 시장에 연결시켜 주던지 이러한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홈그로운 스쿨 피딩 역시 뭐 여기에 일부가 되겠죠.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capacity building strengthening system 이거는 그 정부나 그런 관련 인스티튜션의 그러한 그 capacity를 증진시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밑에 이런 사업과 동시에 이런 젠더 프로텍션 그리고 accountability 이것들을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운하스에 대한 그 잠깐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들에 그냥 이런 휴메니테리언 워커들을 싣고 많이 한 15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많은 비행기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것도 필수적인 그러한 인도주의 사업의 꼭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FP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기구 자체가 수상을 한 건데, 어, 사실 그, 어, 식량과 평화와 무슨 관계냐라고 한다면, 사실 분쟁을 통해서 식량난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식량난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분쟁이라 하면 뭐 이렇게 글로벌한 분쟁 포함해서 뭐 이렇게 지역 간의 소규모 분쟁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식량하고 그 평화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20년에 노벨 어,
측에서 이제 WFP 같은 경우는 이런 식량난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 그리고 더 뭐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WFP와 한국과의 관계를 좀 볼 텐데요. 사실 제로 원거라고 뭐 SDG2라고 거창하게 딱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미 달성한 국가가 저희 그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세기 만에 달성을 한 게 바로 우리나라이고 이거를 보시면 1963년도에 한국의 농림부 장관님이 외무부 장관에게 그 주 이탈리아 대사를 통해서 WFP에 홍수 피해에 대한 구호를 요청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1963년도라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WFP가 이제 대한민국이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러한 우측의 지도를 보면 이러한 다양한 곳에서 WFP들이 식량 원조 및 개발 사업을 1964년부터 1984년까지 생각보다 최근까지였네요. 그래서 20년 동안 WFP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었고 그 규모만으로 본다면 이제 왼쪽의 바그래프를 보시면 현존하고 있는 유엔 기구 중에 최대의 그러한 펀드로 WFP가 사실 한국을 도와줬어요. UNKRA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생겼다가 없어진 그런 조직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WFP가 가장 많은 금액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진들인데 당시 WFP의 한국 사무소장 왼쪽에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왼쪽 사진을 보면 영유아 영양제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치료 사업 이런 것도 한국에서 다 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간청 및 개간 이런 것도 FFA 아까 말씀드린 치료 사업이겠죠. 그리고 도로 건설도 역시 치료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 두 개 중 하나인데 왼쪽은 이제 한국이 식량 원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식량을 받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을 사진을 찍은 거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한국이 공여한 그러한 쌀을 이제 현지 분이 받고 좋아하시는 이렇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 식량을 원조로 받는 국가에서 이제 식량 원조를 주는 그런 국가로 발전을 했다는 걸 잘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그 한국의 쌀이나 아니면 한국의 그 펀딩을 통해 그러한 지원들이 태극기를 달고 많은 이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든 그러한 도너들을 포함해서 한국이 21번째로 가장 많은 기여를 WFP에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과 정말 84년에도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그 제로원과 SDG2의 그 샤이닝 example이라고 할 수 있고 또 WFP 내에서도 한국은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푸드 시큐리티 그러면 SDG2 제로 한거인데 지금 전 세계적인 그 식량 사정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를 잠깐 얘기를 할 텐데 그 SDG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사실 제로 한거와는 반대 방향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을 그냥 헝거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 만성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8억 2,800만 명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급성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3억 5천 명 가까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정말 이제 기근의 레벨에 근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5천만 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본 급성식량 불안정 인구를 보면 이 굉장히 증가율이 지금 빠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에는 150 밀리언이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비드-19이 터져서 2020년, 2021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들 아시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도 터지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식량난에 지금 굉장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그 식량난의 이유가 뭘까라는 걸 보면 사실 컨플릭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 세계 배고픈 사람들의 한 60%는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고요. 분쟁 같은 경우는 최악의 기아 위기를 겪고 있는 10곳 중에 8곳의 그 전쟁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뭐 예멘이나 남수단이나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시리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클라이m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17억 명이 자연재해와 극심한 재난에 그런 피해를 보았고 평균 기온이 2도 더 상승할 경우 보통 1억 9천만 명이 추가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나 가뭄 같은 이러한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한 그런 재난들은 뭐 정말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파괴하고 그 빈곤, 기아, 또 갈등 역시 또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교적 최근 일은 이제 코비드 19이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것도 역시 기아의 하나의 변수가 되어버렸는데 또 이걸로 생산과 무역, 생계, 일자리 등등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거 역시 그 수백만 명을 식량난에, 식량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코스트 얘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플러스 우크라이나를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뭐 식량의 그 availability보다는 그런 accessibility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이 있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C로 시작하기 때문에 WFP 내에서는 그 4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식량난의 그 불안정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지금 상황을 2008년 그 이코노미 크라이시스 때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한 상황인 게 그 2008년에는 뭐 전쟁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지금은 시리아, 예멘,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이런 곳에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그리 큰 이제 클라이밋 쇼크도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막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홍수나 가뭄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그때 2008년에는 또 코비드-19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한 그러한 전례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이러한 영향을 미쳤는지 잠깐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이렇게 더하면 그 30%의 밀 수출국이고 전 세계 그 밀 수출의 30%가 여기서 오고 있고 옥수수의 20% 그리고 쿠킹 오일의 70% 그리고 그 퓨얼의 한 12%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지금은 열렸지만 오데사 포트가 닫혀 있고 그랬을 때는 정말 힘들었죠. 지금도 양의 수급이 그렇게 충분히 다 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시면 곡식, 비료, 그리고 퓨얼 이런 것들의 가격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2020년부터 2022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왔죠. 지금은 조금 더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높은 가격이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뭐 글로벌 푸드 프라이시스, FAO 프라이스 인덱스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량의 접근성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국가들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그러한 밀에 얼만큼 의존을 하고 있는지 왼쪽이 우크라이나고 오른쪽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 크게 미래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국가 중 하나이네요. 그래서 이런 전례 없는 그러한 식량난의 경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 2020년 그 노벨상 수상시에 그 데이비드 비즐리 저희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뭐 우리에게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 선택하게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니즈는 그 식량난의 니즈는 올라가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리소스는 그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식량안보 조사원으로서 항상 타겟팅을 하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서 타겟팅을 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한정된 자원으로 시스턴스를 준다고 해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서퍼링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펀딩이 부족한 케이스니까. 근데 이런 갭이 이런 큰 식량난으로 인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FP에 어떠한 그러한 최근 이런 사태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면 일단 아시다시피 그 급성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근데 그 펀딩 같은 경우는 그거에 늘어나는 수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WFP 같은 경우는 그 100% 볼런터리 펀딩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고, 또 동시에 이제 WFP의 오퍼레이션 피도 늘어나고 있어요. 뭐 보시면 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미 높았는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코비드 이후로 식량 운송 같은 것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구하기도 힘들고 배를 구할 때는 하이 프리미엄이 붙고 이래가지고 오퍼레이션 코스트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얼마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있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당연히 가장 취약계층에게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바로바로 그 이미디엇 서포트가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식량이 그 글로벌 서플라이가 중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트레이드도 지속이 되어야 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느낀 바죠. 그리고 물론 수확량 같은 경우도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기후 변화에 좀 강한 그러한 그 농업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policy recommendation을 좀 보면 약간 반복적인 말인데 그 트레이드 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사태가 터졌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임시적인 그러한 그 트레이드 조치 같은 거를 좀 국가들이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엑스포트 반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인도주의를 위한 그러한 식량일 때는 그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푸드 필드 퍼틸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각 국가의 그런 가장 취약계층이 이거를 큰 문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포함한 그러한 그 미래 어, 미래를 이끌 그러한 젊은 대학생 여러분께서 또 이제 SDG2 제로인 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일단 하나의 방법은 그 기아의 위기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기부를 하는 것이 가장 접근성이 원활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유엔 세계식량계획 한국 사무소만 해도 온라인 모금함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동아프리카 쪽 가뭄, 예멘 분쟁 들에 대한 굶주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 모금함을 열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유엔 기구나 아니면 다른 그런 NGO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골라서 그런 거에 기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기아 식량 영양 이런 문제는 뭐 흔히들 생각하는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관련한 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결식아동을 위한 뭐 밑반찬 지원이나 뭐 푸드뱅크를 통해 필요한 곳에 음식을 전할 수도 있고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일도 크게 큰 그림으로는 WFP와 그런 제로 현실화를 향한 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장래의 희망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꿈을 키우셔서 만약에 저같이 WFP나 아니면 다른 유엔 기구에 일하고 싶다면 이러한 인도주의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것도 저에게 제가 아니라 SDG2에게 힘을 실어줄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자체 SDG2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 자체도 사회적 변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이러한 학회 같은 것도 열 수 있고, 이러한 행사에 참여를 하고, 관련 강연을 찾아 듣고, 어, 그러한 뭐 인터넷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이런 행위 자체도 큰 변화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모인다면 세상은 좀 더 나은 그런 기아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좀 더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로써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석진 부소장님께서는 오늘 인도적 지원 기관으로서 SWFP의 Saving Lives와 Changing Lives 활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한 폴시로 대표되는 식량 위기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강연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헤드렛으로 넘어가서 약 10분간 부소장님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WFP 한국사무소 부소장 한석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참여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라이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식품 사막 현황과 그 특징이 궁금합니다. 한국 사회 구조가 초래한 한국형 식품 사막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잠시만요. 화면에서는 두 번째 줄 하단에 있는 질문입니다. 네네네. 이제 보이네요. 네. 현황과 그 특징이 궁금합니다. 제가 집중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 네, 사실 이거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푸드 인시큐리티 상황 자체, 그 중에서도 특히 푸드 액세시빌리티 상황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한국의 그런 식품 사막의 현황을 제가 뭐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보통 해외에 그러한 식량난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 캠프 그 사람들이 실향민이라서 캠프에 몰려 살다든지 산다든지 아니면 그 레퓨지라서 레퓨지 캠프에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 세팅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특정한 이렇게 어번 슬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정 그 도시의 그 아웃스커트의 그 페리페럴한 그런 쪽에 산다든지 이러한 그런 어떻게 지오그래피컬리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외국에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 약간 이러한 식품 사막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뭉쳐 있지 않고 곳곳에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동네나 아니면 덜 풍요로운 동네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덜 풍요로운 동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식품 사막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라고 한다면 또 대다수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쪽에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을 핀포인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상황이 한국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여 있지 않고 특정한 곳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하지만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정부에서 저희에 대한 레지스트리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이 다 있고 어느 가정에 누가 있는지, 물론 이렇게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타겟팅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또 한국의 그러한 그 선진적인 그런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가진 한국 같은 곳의 특징이죠. 예를 들어 뭐 수단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가정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내가 수단 사람이다 아니면 레퓨지다 아니면 정말 어디 사람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분증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수단이랑 남수단이랑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타겟팅 같은 경우가 이제 WFP 아까 뭐 제가 그 발표 중에서 얘기를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약간 한정된 니즈로 정말 무한한, 지금 상황으로서는 되게 무한한 한정된 그 리소스로 무한한 그런 니즈를 지금 어드레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타겟팅의 개념이 아닌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의 개념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못 도와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된다.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부분밖에 못 도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움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리소스 문제 때문에 못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타겟팅이 아닌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또 한국에서는 비교적 잘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이런 urban poverty나 urban food insecurity의 경우에도 한국은 그러한 그 레지스트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해? 네, 뮤트가 되어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poverty pocket이라 그러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포켓적으로 여기에 한 움큼 저기에 한 움큼 이러한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게 그런 특징이고, 그래서 WFP가 그런 대규모의 그런 식량난이 없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한국 사무소라고 하지만 저희는 펀드레이징이 주 업무긴 하지만 저희는 전 세계를 타겟팅을 하면서 펀드레이징을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WFP가 하는 사업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특징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저도 한번 고민을 더 해보는 게 좋은 그런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제게 뭐 답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뭐 아시고 싶은 거 있으면 계속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식량 불평등 해소. 사실 그 식량은 지금 현재 그 절대적인 양은 충분해요. 대신에 여기 질문하신 분도 굉장히 잘 이거를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단지 문제는 이거의 분배 문제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그런 식량들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리처블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좀 더 그 어웨어너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에 있다 보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외국에 있을 때는 그 난민촌에서 하루에 반은 항상 난민촌에서 보냈는데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안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말 먹을 게 정말 하도 없어서 어른들이 막 굶어가면서 아이들 먹어라 이런데 이게 뭐 그러한 광경이 보여지는 그러한 세팅이 뭐 이렇게 뭐 지붕이 있고 이렇게 방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천막 같이 이런 데 있는 데서 그러한 이제 내가 못 먹으니까 너라도 먹어라 이러면서 뭐 딸 같은 경우는 내가 미안한데 너는 학교에 못 보내고 가서 나무를 실어 와라 뭐 이러한 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러면서 또 목욕할 것도 없어가지고 목욕하려고 옆에 가서 이렇게 공용 샤워실이라고 해봤자 그냥 호스만 달려 있고 커튼만 대충 쳐 있고 이랬는데 또 밤 되면 거기 불도 없어요. 그래서 여성이나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샤워를 하려고 할 때 너무 프로텍션의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그러한 그 니즈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이게 예전에는 BAM이라고 그 식량 안보 조사원을 하다 보니까 되게 숫자에 익숙해졌는데 이걸 실제로 숫자와 실제 광경이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흔히들 TV에 보이는 약간 뭐 아이들이 막 삐쩍 마르고 이러한 약간 그러한 감성에 호소하는 그러한 거를 서포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인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개개인의 또 이제 우리가 뭐 분배를 개개인으로서 어떻게 직접 막 재분배를 한다. 지금 이러한 그 개념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웨어너스 바탕으로 제가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주변에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갖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많이 했던 부분이 얘기를 방금 전에 했던 부분이 이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한국 사람들이 WFP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유엔에 많이 왔으면 좋겠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제 경험도 그런 쪽으로도 또 공유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떻게 뭐 JPO를 하고 어떻게 뭐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근데 그 좀 이렇게 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식량과 불평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시면 저도 최대한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의 awareness가 중요하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해주신 답변이랑 이어지는 질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량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데 부소장님과 같이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 진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거 자체로 한 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말했다시피 이제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또 해드릴게요. 다른 기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JPO로 이제 처음에 국제기구에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 강의에 오시는 분들이면 아마 JPO가 뭔지는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니어 프로페셔널 오피서라고 외교부에서 약간 2년 동안 2년 동안 파견을 보내주고 2년 후에 그 정규직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JPO의 JPO가 그 유엔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좀 비교적 확실한 그런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제 때는 좀 이제 시험을 봐서 뽑았는데 요즘에는 약간 경력직 뽑듯이 외교부에서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나요. 그래서 이 WFP 같은 아니면 다른 유엔 기구에서 올해는 JPO 어떤 포지션에 JPO가 몇 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외교부에게 보내고 외교부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한국 분들에게 공고를 내가지고 일단 스크리닝을 먼저 하고 지원한 사람들 바탕으로 그리고 거기서 스크리닝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각 개별 국제 기구와 이제 면접을 봐서 이제 그 유엔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루트도 많은데 일단은 뭐 코이카에서 하는 KMCO를 통해서 그래서 일단은 또 유엔의 특징이 어떻게 처음 들어오면 누구를 알게 되고 어떤 포지션에 있는 걸 알게 되고
뭐 어떠한 그 계약직 포지션이 정규직이 될 거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 자리가 갑자기 좀 더 장기적인 필요가 있는 자리가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발을 들여놓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발을 들여놓는 게 힘들어요. 처음 첫 발을 딱 들여놓는 게 힘든데 그 발을 딱 들여놓게 되면 주변에서 다양한 루트가 보이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발을 들여놓는다는 개념이 뭐 인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KMCO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들 알고 계시는 UN volunteer, UNV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short-term consultancy일 수도 있고 그래서 꼭 JPO나 아니면 NCR이 뭐 이러한 그 제도들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공고를 많이 보고 관심 있으면 지원을 해보시면 뭐 거기에서 이렇게 다리가 뻗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정규직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게 되네 이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병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진짜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JPO나 아니면 다른 그런 좀 더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WFP 같은 곳에 오시려면 좀 이제 현장에 오케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흔히들 생각을 하는 게 뭐 유엔에서 일을 하면 뭐 뉴욕이나 아니면 뭐 WFP 같은 경우는 뭐 로마 아니면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약간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도시라고 정장이라고나 할까 그런 라이프를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게 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그런 기구들도 있죠. 근데 뭐 WFP나 유니세프나 UNHCR이나 이런 쪽의 현장 기구에 가게 되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현장에서 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만큼의 보상이나 아니면 그 뿌듯함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는 WFP만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난 괜찮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단순하게 유엔에 입성을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어서 어느 기구에서 어떠한 팀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까지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공고 같은 것도 약간 특정한 그러한 그 TOR 그 Terms of Reference를 갖고 내는 경우가 많고 제 때는 그냥 풀로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그런 TOR을 다 갖고 들어가고 또 이제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그 TOR에 대한 그러한 열정 같은 게 없으면 사실 그런 외부적인 그런 힘듦 때문에 그만두는 케이스가 핏이 안 맞으면 어렵게 들어갔다가 뭐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시고 그거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관련한 나의 그 공부나 경력이나 스토리를 이렇게 짜 놓으시면서 JPO, UNV, KMCO 뭐 KMCO 안 됐다고 JPO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병행을 해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걸음이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다양한 걸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